자, 문재인이 한일 관계가 나쁘면 지지율이 오르고 좋으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은 한일 관계를 나쁘게 갖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하게 일본과 심한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일본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다라는 것만 이해하지 그 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정치적인 징용 최종 판결,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노무현 정권의 이런 일제 과거사의 징용 관련 위원회에서 판결, 그리고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구상권 청구 협상, 이런 부분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도저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지금 한국 정부의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저렇게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의 협량함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그 측면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도 나름 자기들의 할 수 있는 수준, 우리가 일본에게 독일 수준의 반성을 갖다가 요구한다, 이런 건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수준이 다른 건데 일본이 독일식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그건 그야말로 시비 걸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일본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은 일본과의 아주 장기, 내년 총선까지의 롱레이스로 일본과의 트러블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지금 이런 식으로 판을 크게 벌리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리얼미터 지지율이에요. 문이 51.8까지 올랐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4%가 올랐다. 자, 문은 630 판문점 CO 이후에 지금 지지율이 50% 초반대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에 다시 또 40% 중반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일본 문제를 강경하게 때리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국민 대다수에게 언론을 총동원해서 반일 프레임을 선동하니까 이제 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MB 때 독도 방문이나 자, 박근혜 때 이제 위안부 합의, 이럴 때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갔습니다만은 대부분 한 달도 가지 않고 반짝 효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은 지금 일본과의 이런 이슈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내년 총선까지 문이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한일 갈등 프레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박지원조차도 2001년 DJ 새아들 비리가 다 동시에 터져나올 때 박지원이 마침 일본 역사 왜곡 문제로 여론도 안 좋으니 민간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여보겠다 제안했다가 크게 야단 맞았다. 자, 이렇게 토로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극히 옳지 않은 방법이죠. 자, 어제 보니까 무슨 유니클로에서 파는 양말에 무슨 빨간 립스틱으로 이렇게 줄을 쫙 끊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무슨 예술의 전당에 연주회에서 쪽발이라고 말을 하고 나간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거의 테러에 가까운 이런 반일 행보들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해외여행 가지 마라, 즉 일본 가지 마라라는 뜻의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복절까지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의 주요 기조는 여론조사가 40%가 무너지면 죽으니까 총선까지 거의 40% 이상 수준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 중간중간에 하나씩 건수를 만들어서 한 두어 달 텀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총선이 내년 4월이니까 자, 이번 이슈만 가지고도 지금 8.15 다음 달까지 끌고 가면 7월달, 8월달 두 달은 1번 이슈로 지지율을 갖다가 50%, 40% 후반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 두 달은 버텼다. 자, 그러면 8.15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이슈를 들고 나오겠지요. 그래서 또 한 두어 달 버티고 이런 식으로 건수를 한 4건 정도만 더 터뜨리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정기국회를 앞둔 9, 10월 달에는 무슨 이슈를 터뜨리는가 하면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석열이가 이제 정권을 위해서 아마 대형 부패 이슈를 터뜨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한국당과 관련된 그 지도부와 관련됐을 수도 있죠. 윤이 조용히 취임해서 그때까지 지금 이슈를 만들어서 그때쯤 또 터뜨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1번 이슈로 버티면 또 윤은 한편에서 1번 이슈 다음에 터뜨릴 수 있는 이슈를 열심히 준비해 갑니다. 조국은 지금 이제 8월 달쯤에 소폭 개각이 있을 때 법무장관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원래 검찰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는, 검찰총장과 사이에는 이 엄정한 선이 있는데 아마 조국은 윤석열을 거의 부하처럼 부리면서 수사를 지휘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민정수석에는 비중이 좀 떨어지는 검찰이 아닌, 왜 조국이 검찰이 아닌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출신 고위 간부를 민정수석에 데려다 놓으면 그 민정수석이 윤석열과 손을 잡고 조국을 따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김조원, 이 카이, 한국우주항공 사장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조원은 진주 출신으로 이 정권의 PK파, 부산파 등과 관계가 깊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감사원의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지는 게 특기기는 한데 민정수석을 감사원 출신이 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던 게 아니라 저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일부러 검찰이 아닌 부산파, 범부산파의 민정수석을 앉히고 범부산파의 지금 조국이 거의 보스가 됐다. 그래서 조국은 법무장관으로 가고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켜서 9, 10월 달 정기국회 국면에 한국당이 꼼짝 못하도록 대형 이슈를 터뜨려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폭로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 장이죠. 원래 총선이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는 국정감사는 대형 이슈를 폭로해서 한마디로 상대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에 지금 대형 부패 이슈를 구 여건에 대해 터뜨려서 그런 폭로를 못하도록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윤석열이가 그런 수고를 안 해도 현재 한국당의 수준으로 봤을 때 윤석열 청문회에서 일부러 지금 와서 다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윤석열이 뭐가 윤대진이 형과 관련되는 부분에 봐주니 안 봐주니 하는 문제가 아무 거리도 안 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형태인데요. 윤석열의 차라리 처가에 대해서 제 말대로 초점을 맞추고 그 BMW와 관련되는 도이치 파이낸스에 초점을 맞추고 이랬으면 훨씬 더 문제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일부러 관역을 갖다가
이렇게 오인하도록 조정을 해서 오발을 내어서 윤석열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자, 우리 잡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자, 지금 조국은 지난 11일간에 대일 폭풍 페북을 했다는 겁니다. 12일 날 문과 지금 핵심 참모들이 상춘제, 청와대 상춘제에서 번개 모임을 한 뒤에 조국이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은 일본 상황에 관련해서는 SNS를 하지 않겠다고 어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엊그제. 자, 그런데 22일 날 밤에 그렇게 하기 전에 조국은 글 기준으로는 한 10일간에 데일 메시지만 43건을 갖다가 올렸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국과 김상조, 강기정 등을 불러 상춘제에서 번개 오찬을 했는데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로키로 대응하자는 참모진의 제안을 따랐다가 아차 싶어서 급히 상춘제에서 핵심 참모들만 만나자 해서 대일 강경으로 돌아간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문제를 대응하는 부분에 공식적으로 밖에 나서야 될 부서는 강경화 외교장관입니다. 근데 강경화는 대일 문제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일본과의 작전이나 전략은 국정원이 대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원래 대외 정보원인이 뭐 이렇게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국내 정보 수집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 많은 인력을 두고 이럴 때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일본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국정원인데요. 이 자들은 지금 기껏해야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나와서 지난 7월 16일입니까? 하는 소리가 대북 밀무역에 관련되는 배 내척 통보했는데 드나들고 있다. 이딴 딴지 거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습니다. 국정원이 그 정도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수출 규제한 세 가지의 핵심 소재에 대해 이것이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가? 국내 대체 생산이 가능한가? 러시아나 중국산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이것이 분량이 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보고해서 그게 안 된다면 이거 방법 없다라고 가도록 해야지. 그런 것들은 전부 그냥 가능할 것처럼 뻥을 치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외 참모 중 누군가는 총대 메고 일본하고 붙어야 되는데 조국이 총대를 맸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권이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이 대통령입니까? 부통령이에요. 총리예요. 강경화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총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강경화와 이낙연이 공식적으로 앞장을 서고 그리고 뒤에서는 국정원이 받치는 식으로 이 싸움을 벌여가야지. 자, 목소리 크고 싸움 잘하는 조국이 나서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청와대에 조직 분장이 있고 행정부에 조직 분장이 있습니까? 이거는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행태죠. 그러지 않습니까? 안보실장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문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에서 상견례 하는 오찬 간담회를 갖고요. 정치권이 이럴 때 협치로 뒷받침해야 될 거다는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나 일본 수출 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 그리고 이인영이는 경제 한일 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있어 국민이 든든해한다.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게 청와대가 문재인 앞에서 이런 정말 낯간지른 아부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당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 꼬라지가 정상으로 굴러가겠습니까? 자, 추경을 옛날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해달라 하다가
이제는 또 그 다음에는 고성 산불 때문에 해달라다가 이제는 일본하고의 한일 분쟁이 벌어졌으니 추경을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간담회에서 옛날 이야기 나왔다 합니다. 이것들은 이야기만 했다면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종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 특사를 파견한 1907년 헤이거 만국평화의 일을 언급하는 의원도 있었는데요. 김영호 의원이 일제 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게 100년 전이다. 우리도 WTO에 알리고 투쟁하자. 제2 독립운동이 필요하다. 참 미쳐도 골고루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청와대는 한일 경제전쟁이라며 보수야당, 한국당 등을 압박하고 있어요. 일본의 경제 제재가 결국은 이 보복이고 침략이고 이제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에 상관없이 불매운동이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 비판에는 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너들이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로 국민들을 거의 돌박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석두로 보고 이런 판을 벌여가겠나. 지금요, 불매운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론을 그렇게 조성해서 대중들을 이렇게 압박하니까 차마 그거라고 불이익이 생길까봐 일본 여행을 안 가고 일본 사람 무슨 맥주를 안 사고 안 먹고 이러는 거죠. 자, 이거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파시즘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좌파 언론입니다. 일본에 대한 호감이 보수 진영에서 16%다. 그리고 일본산 제품 불매 동참 의향이 보수 진영에서 58%다. 한일 분쟁의 책임이 일본의 정부에 있다 44, 문재인에 있다 31이다. 이래서 보수청도 지금 문의 펜을 드는 속으로 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의 국민이 문재인을 든든해해라는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요, 참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 이 정도까지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자들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한심하고 혐오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 수출 규제 악화 때는 올 성장 전망치를 더 낮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경제가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운 쪽에서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는데 그 책임을 일본에 떠넘겨버리려고 지금 작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좌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지 마라. 별일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별일 없으면 문재인은 왜 하닥거려요? 차분하게 그냥 맞대응하면 되죠. 누가 지금 하닥거리면서 일을 꾸며가고 있습니까? 자, 지금 보면 야당을 거의 압박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초장 지금 총선을 앞둔 1탄으로 일본 친일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그 이전에 나경원 등을 토착 왜구라고 규정할 때부터 그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좀 판을 일찍 벌이니까 이제 1탄으로 이걸 벌여서 두세 달 버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기국회 개원과 더불어서 이제 대대적인 윤석열 체제, 조국 체제에 의한 사정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개시될 거고,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59명의 한국당 의원들을 패스트 트랙에 국회 선진화법 반대 부분들을 불러 제끼면서 수사판을 벌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야당의 무력화와 분열에 대해 착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문이 무너지니 공천 물갈이 50%를 하니 무슨 애국당과 연합공천을 하니 하는 한국당 지도부의 한가함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 자들은 한 서너 건을 총선 전에 폭탄을 터뜨리는데 지금 북한이 쌀 5만 톤 보내지 마라. 불쾌하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하고의 관계가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은 국내적 이슈를 가지고 판을 벌여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의 친일 반일 프레임요.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덮었다가 한 8월 지나서 9월쯤에 정리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기에는 그건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총선 직전쯤에 한 번 더 끄집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프레임 끝나면 한국당의 의원들에 대한 비리 프레임이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 한국당 지도부 붕괴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1, 2, 3단계로 진행되지 않겠나 추정됩니다.